네, 중학생으로부터 습격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배현진 의원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퇴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증오와 혐오 정치를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야 설전은 여전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배현진 의원 오늘 낮에 퇴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NS에요. 이런 사건은 누구에게도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잖아요. 자, 두 분께서는 이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발생한 정치 인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배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의도적인 범행이 이제 계획된 철저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15세 물론 이제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관용으로 할 건 아니고 저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이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 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이제 진짜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모방 범죄나 또 정치인 테러가 상당히 그 최근에만 이게 몇 번입니까? 따라서 이제 그 어떻게 경호를 강화할 것인지 예. 또 이제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이제 그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이제 진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야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의논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 서 변호사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해야 된다는 거 당연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려면 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것이 선결 조건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수사에 대해서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철저히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정치인에 대한 뭐 경호 조치 이런 것이 강화돼야 되는 것도 분명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정치권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우리 지금 정치 사회가 너무나 극한의 갈등 상태 그리고 진영 간의 극한 대립으로 지금 또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정치권 내부에서의 좀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와주고 그리고 각각 자신의 진영들에 대해서 지금 총선이 한 70여일 앞둔 시점에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는 또 그런 또 현상들도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자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진상규명도 물론이고요. 또 뭐 좀 각 진영의 어떤 증오 정치, 혐오 정치도 없애야 한 노력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불과 23일 만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놀란 모습인데 총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인들의 외부 활동은 앞으로 더 늘어날 테고 거기에다 이제 이 시민들을 만났을 때 사실 그들과의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어떤 재발 방지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할지 서 변호사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뭐 장기적으로 이제 그 혐오 정치나 정오 정치를 이제 끝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걸 뭐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될 수는 그러니까요. 없죠. 예. 그런 이제 그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 자유방해죄를 해가지고 정치인한테 이제 폭행이나 협박하면요 10년까지 아주 이제 그 중한 범죄들이 있거든요 처벌이. 근데 거의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을 이제 폭행 협박을 해도 일반 폭행 협박으로 가볍게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됩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은 좀 이제 그 단기적으로도 처벌을 강화하는 물론 이제 모든 게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게 그 범죄가 좀 줄어드는 네. 이런 이제 효과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경호 문제인데 지금 이제 물론 경찰력에 여러 한계들이 있겠지만 저는 뭐 그나마 이게 어떤 최소한 이게 어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그 경호를 좀 이게 요인들 특히 이제 그 요즘 정당이 많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제 저쪽에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이런 이제 그 좀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이 경호력을 좀 최대한 가용 범위 내에서 좀 늘리는 이런 이제 부분도 필요하고 그 경호가 안 되면 스마트워치라든지 그 응급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치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좀 구비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각 당들도 스스로 이제 청년 당원들이 많거든요. 아마 이제 당에서도 좀 이제 청년 당원들이 스스로 이제 경호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예, 자율적 경우도 필요할 거고 경찰 경우도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다 이제 선거 자유 방해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대책이 좀 되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도움이 되고 짚고 가야 되는 쟁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 이 정치인들의 테러에 관한 문제에서만큼은 진영 논리가 있을 수 없죠. 네네. 여야를 뭐 떠나서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관련된 TF가 좀 꾸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정책들을 내고 대책들을 마련하는 그런 또 움직임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경찰청에서도 이제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지금 좀 강화하는 추세에 있는데 아마 경찰청으로서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경호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하고 그러면 또 경호를 한다면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목소리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도 넓히고 또 어느 정도 그 경호의 방식들도 좀 다양화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2%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잘한다는 응답이 35%였거든요. 갤럽이 2012년 3월 당시 이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두 분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서 변호사님. 지금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잘한다는 게 일반 국민이 52%고요. 아마 이제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80~90%에 달할 정도로 네. 상당히 평가가 높죠.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뼈아픈 게 선거의 프레임을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윤석열 대 이재명, 윤석열 정권 심판 이렇게 가져가야지 잘 본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프레임이 좀 바뀌고 있죠. 바로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이런 데 구도가 돼버리면 국민들은 이제 아무래도 신상품에 좀 관심이 갑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신상품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에 비하면 이제 오래된 구상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프레임 전환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뼈아픈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당대표 역할 긍정평가가 결국 뭐 총선 평가와 이제 근접할 것이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이른 해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그런 분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총선이라는 것, 특히 이제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총선은 결국에는 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일 수밖에 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전략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우기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더 부각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전략으로 세울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로서 총선에서 표를 행사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하나만 가지고 총선의 구도가 바뀌었다라고 분석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한 지금 이 부분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어떤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뭐 수치상으로는 뭐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 특히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라이벌 구도 또는 예. 대척점에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그동안 이제 어떤 검사로서의 커리어와 지금 정치를 시작하면서 모든 과정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하지 않고는 좀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가까운 관계라는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뭐 박근혜 당시 그 비대위원장의 경우와 상황이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총선이다라는 주장으로 봤을 때 이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긍정 평가가 31%, 부정 평가가 63%로 조사가 됐습니다.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1% 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부정 평가가 5% 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를 이제 다루는 요소 가운데 역시나 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난주보다 크게 높아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미 이제 새로운 문제는 아니죠. 이미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긍정 부정이 다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너무 이제 크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갈등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상당히 좀 득점을 얻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통령실도 할 말을 한다 이런 이제 그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이제 이미지 때문에 한 위원장은 이제 지지율이 좀 오른 거고 뭐 윤 대통령은 이제 뭐 크게 저는 변동이 없다.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긍정 부정의 차이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오래된 이슈라고는 하지만 역시나 이걸 다루는 부분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다는 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서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좀 더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김건희 여사 이제 이른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제 오늘 제기된 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부분이 좀 크게 부각이 된다라는 점은 그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갈등이 이것을 좀 더 부각시킨 또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돌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갈등의 원인으로 단연 꼽히는 것은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갈등으로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이제 표면에 드러난 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일단 조기에 갈등이 이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지만 뇌관은 여전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대통령실과의 어떤 갈등의 주 요인이 됐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한 위원장 입장이 변한 게 없는데요. 자, 이제는 이제 공천 국면으로 넘어갈 텐데 여기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이제 그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봐요. 근데 갈등을 전부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가정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어느 조직이나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갈등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제 그 갈등을 잘 해소하면 오히려 이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더 이제 그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이제 갈등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뭐 공천권도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다 이게 권력 다툼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출신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이제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갈등은 있는데 이걸 이게 두 분이 어떻게 적절하게 서로 양보해가면서 서로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더 나은 방향으로 창조적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건강한 갈등이다, 유익한 갈등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뭐 김 여사 리스크도 그렇고 또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도 그렇고 또 앞으로 있을 공천까지 계속해서 불씨가 좀 살아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으로 공천 과정이 좀 본격화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갈등이 2차, 3차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의 요인은 좀 명확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갈등의 요인이라면 뭐 사천 논란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명확히 좀 분석이 됐었는데 갑작스러운 봉합의 요인은 좀 불명확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왜 봉합을 했는지는 사실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명확한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라든지 또는 그 문제의 뭐 사천 논란의 당사자였던 김경률 비대위원도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이렇게 본다면 갈등의 요인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아직도 그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앞으로 공천 과정이 본격화한다면 당연히 정당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갈등이 예전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친윤 대 비윤의 갈등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제는 친윤 대 친한의 갈등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천 과정에서 얼마든지 2차, 3차 갈등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친윤은 있지만 친한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친한이 생겨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다고 보이고요. 단순히 친윤 비윤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한동훈 계라고 할 수 있는 친한 세력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두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를 두고 굉장히 좀 의견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 80명이 병립형 회계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80
40분 정도가 지금 의원님들께서 반대하는 입장을 예. 내고 당 내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선거 7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선거제를 확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국민들 앞에서 국회 전체가 좀 송구한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도 최대한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당 내에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사실 지도부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의총이나 여러 가지 뭐 의사 결정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 부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특히 31일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이 네.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때 뭐 대표께서 직접 입장을 내지 않더라도 당연히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이제 아마 대표도 예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지도부의 리더십들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입장이 좀 정리가 돼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만약에 구성원들의 의견들이 절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뭐 명확하게 입장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 뭔가 지도부가 결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절충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대표의 답변도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 자, 준연동형을 유지를 할 것이냐, 병립형으로 갈 것이냐. 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먼저 이제 그 법에 보면 1년 전까지 이제 선거제도, 선거구역이나 정해진 데 이게 뭡니까? 법을 만드는 데 국회가 이렇게 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 그중에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예. 이 말씀을 이게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국민한테 한 약속을 하나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지킨 게 없는데 그때 공약에 뭐라 했습니까? 연동을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걸로 다 국민이 보고 있는데 왜 고민합니까? 본인 공약대로 하세요 그냥. 공약대로 이제 연동하고 위성정당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얼마 전에 뭐 이러면 이게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이게 또 앞뒤가 말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말 바꾸기 자꾸 하면 이게 정치 불신만 커집니다. 다시 한번 이게 제가 강조하지만 이재명 대표 멋지게 지십시오. 멋지게 지면 되잖아요. 근데 연동하고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공약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또 꼼수 부리다가 만약에 뭐 국민의힘처럼 병리병으로 간다 이러면요 지역구에서 이제 엄청나게 피해를 볼 거예요. 이래 되면요 거의 범야권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제3지대에 있는 야당 이런 분들도 이재명 대표한테 엄청나게 실망해서 절대 지역구에서 연합이 안 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80명 딱 두 쪽을 놨죠. 80명하고 84명, 164석.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면 당독에 엄청나게 혼란이 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조금 이게 그 비례 좀 몇 석 얻으려고 병립으로 만약에 가면요. 저는 당이 두 조각 나고 아마 이게 야권 전체 연대도 금이 갈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좀 크게 명분을 보시고 저는 연동으로 가시고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그러면 이게 더 꼼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비례 좀 손해보고 이렇게 선거하십시오. 그냥 예. 그게 좋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시나리오만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첨언해 주실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결단을 좀 혼자 하는 것처럼 이제 다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많은 구성원들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제 여부를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결정 자체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는 대표로서 그리고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이 이 선거제를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군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듣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붙이겠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얼른 결론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제3지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탈당 소식도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레이죠. 29일에 권은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간 당적 변화가 적지 않았던 권은희 의원, 자, 어디로 향하게 될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아마 이제 그 저는 국민의힘에서요 권은희, 그다음에 김웅,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이런 데 정치인들은 좀 정계를 떠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서 변호사님의 생각이죠. 예, 당연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 개인적인 발언이니까. 예. 이게 뭐 국민의힘 입장은 아니잖아요. 개인 생각인데 정치를 이게 왜 하느냐. 뭔가 이제 어떤 비전, 소신, 원칙 이런 게 있어야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권은 의원이 안철수 의원 따라서 이게 당적을 여러 번 이게 옮겨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했는데 끝까지 거부한 2명 중에 하나가 이제 김웅 권은혜입니다. 본인 한 번도 국민의힘의 그 당의 색깔과 일치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 내에서도 이게 계속 사사건건 비판하고 이게 반대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계속 당적을 바꿨는데 이번에 탈당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뭐 지금 저는 제3지대 뭐 이준석 신당이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철새 정치는 정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제 정치 불신만 초래하고 그 이현주 의원도 마찬가지죠. 여성 정치이니까 이분도 당적을 한 6번 가까이 이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비난하던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하고 보수 여전사라더니 민주당으로 가더라고요. 민주당으로. 지금 이제 김웅 의원만 탈당하지 않고 당에서 계속 내부 분탕질만 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정당이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모임이에요. 그거 안 맞으면 깨끗하게 정치를 원래 떠났었든지 아니면 이게 그냥 해야지. 지금까지 당에서 분탕질 치다가 이제 나간다. 정말 저는 정견태를 권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례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당을 떠나자마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텐데, 자, 제3지대와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디로 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일단 권은희 이제 의원이고 이제 곧 전 의원이 되실 것 같은데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을 떠날 마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사실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현실화하는 것 같은데요. 비례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뭐 나름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정치 행보일 텐데요. 제3지대와 지금 접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계속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 행보를 하겠다는 또 의도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탈당을 하고 당적을 옮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왜 국민의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 그런 기자회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3지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제3지대도 지금 관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뭐 원칙과 상식에 계셨던 의원들이 계시는 또 이제 민주당 계열의 또 이제 신당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제3지대와 소통을 하실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황당해서 쉽지 않게 소신대로 하려면 벌써 몇 년 전에 떠났어야죠. 지금 여기 4년 동안 비례로서 다 국회 누리고 이제 70 며칠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는 선거 임박하니까 떠났는데 이게 무슨 쉽지 않은 결정 헌신입니까? 이미 다 누렸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비례 이거 손 봐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자진 탈당하면 배지가 날아나죠. 근데 그 당에서 징계를 해버리면요. 예. 배지를 유지합니다. 네. 이 제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당의 징계라는 거는 당 전체의 의사입니다. 당원들의 의사, 징계도 다 독립된 징계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런 게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징계로도 제명하면 이게 배지가 달아나는 왜 당 때문에 배지를 달았다면 당의 해당 행위에서 징계했을 때도 비례의원들이 배지가 날아나는 이렇게 반드시 저는 법을 바꿔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게 배지 달 때는 당의 힘으로 달고 계속 4년 동안 당에서 분탕질 치고 하다가 의원직 끝까지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이런 게 악용하는 게 많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여야 간에 법을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법원의 제19 감싸기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1심 결과기는 하니까요. 앞으로 뭐 2심, 3심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 재판이 거의 4년 가까이, 5년 그렇죠. 가까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 판결문을 읽는 데만도 거의 4시간 반 정도가 걸릴 정도로 그 양 자체도 굉장히 상당하고 그 뭐 내용을 분석하기에도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한 측에서는 검찰의 정치 기소가 있었던 거 아니냐, 너무나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법원이 너무 법관들에게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잘 아시다시피 법리를 구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해석이 많이 열려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박근혜 전 정부의 그런 국정농단 사태 때는 사실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부분이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이 다 확정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그 대법원장이라든지 뭐 고위급 법관들의 그 법관의 어떤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이렇게 깐깐하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19 감싸기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검사 무리한 기소나 그다음에 그 제19 감싸기 판결, 이거는 이제 지엽적인 거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잘 봐야 돼요.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주류를 교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를 지휘한, 이게 본질입니다. 그때 거기에 조연으로 한 게 이탄희 판사, 그다음에 동작에 국회의원 이수진 판사, 이분들이 행동대장으로 저는 나섰다. 여기에 가장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에요. 예. 처음부터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사 주류를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연구회나 이런 진보 성향, 좌파 성향으로 바꾸자, 이런 게 공작 하에, 저는 의도 하에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갖다 주면서 협조해서 수사해라, 이렇게 지휘했던 이런 사건입니다. 본질이. 따라서 저는 이런 이제 그 자꾸 검사가 뭐 수사 또는 판사 재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법부를 진보로 장악하려는, 주류를 교체하려는 이런 게 공작 음모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고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역으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네, 부분도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뭐 한 일견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실 그 당시에 수사를 했던 분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그리고 한동훈 당시 수사팀장이었다라는 점도 민주당에선 강조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